모든 국가에는 그것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라는 말로 다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 시기가 바로 미국 내전이었습니다. 이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의 전투만큼이나 미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회전하였고, 물론 모든 것은 비극적인 노예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새로운 기술과 무기가 도입된 전쟁이었으며 전쟁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고 피투성이며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괴물 같은 충돌에서 싸운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있고, 오늘의 에피소드에서는 각각의 측면에서 존경받고 상대방에게는 미움과 두려움을 받은 전투원들의 세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내전에서 가장 사나운 전사 3명입니다. What's Up the World 1945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잭 힌슨이 테네시주 스튜어트 카운티에서 자신의 담배 농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미국 내전 동안 양측에게 중요한 전략적 부동산이 될 곳에 설립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몰랐습니다. 전쟁 동안 이 지역은 리버스 사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고지대 위치로 인해 방어하기가 쉽고 병력을 공급할 수 있는 농장이 풍부했기 때문에 많이 찾아졌습니다. 그의 고향인 테네시주가 연합국에서 벗어나려는 남부연합주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자 잭 힌슨은 싸움에서 중립을 유지하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의 농장은 노예제로 세워졌지만 1861년까지 노예들을 석방했고 많은 이들이 그의 고용 아래 머물기로 했다. 그의 중립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남부연합국의 대의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고향주에서 연합국 군대와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일반적으로 더 잘 갖추고 훈련받은 연합국 군대에 대해 힌슨의 아들들처럼 지역의 남부연합국 군인들은 그들의 지역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여 게릴라 전쟁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연합국 군인들을 위한 함정과 매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해할 수 있듯이 이로 인해 연합국 군인들은 이러한 게릴라 전사들, 즉 부시와커라고 알려진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 매우 불안하고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잭 힌슨이 그의 지역 사회에서는 올드 잭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왜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려는 그저 한 사람에서 남부연합국의 원인에 가담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장에 따르면 그의 두 아들이 부시와커라고 혐의를 받아 연합국 병사들에게 체포되었고 재판이나 어떤 종류의 증거도 없이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아들들이 참수당한 후 머리는 가족농장 울타리에 걸렸고 그 사이 연합국 병사들이 무기를 찾으려 농장을 약탈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종종 논란이 되거나 의심을 받는데 그 이유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가 남군에 동정적이었으며 시간을 벌거나 연합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농장은 잠시 연합군 장군 율리시즈 S의 소유가 되었다. 그랜트에게 잠시 주인 노릇을 했지만 그가 연합국에 저항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연합국 병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인 행동 때문이었다. 해당 지역을 점령한 연합군은 지역 농부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그들의 농작물과 가축은 종종 연합군 자체를 위해 수용되어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북부의 반노예주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은 노예주인들로부터 노예들을 빼앗아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노예로 강제로 사용했습니다. 힌슨과 가족은 집에서 쫓겨났고 그 집은 나중에 연합군에 의해 방화되어 전소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힌슨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마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래서 그는 소총을 들고 늙은 잭은 전쟁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1862년 12월 31일의 복수를 생각하며 인근 농장으로 여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농장은 전투 중에 중립을 선언한 스위스 이민자의 집이었습니다. 그와 늙은 잭은 전쟁 이전부터 오랫동안 불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농장에서 추방된 후에도 그렇습니다. 늙은 잭은 이 이웃이 책임져야 한다고 의심하고 그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자신의 남군 동료들의 게릴라 스타일 전쟁에 참여한 늙은 잭은 곧 소총을 다루는 치명적인 기술을 보여주었고 빠르게 유명한 저격수가 되었습니다.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그는 종종 테네시강을 내려오는 연합군의 배를 기다렸고 그는 가능한 가장 높은 계급의 연합군 장교를 선택하여 그의 0.59경 켄터키 롱 라이플의 한 발로 그들을 처치하였습니다. 그는 각각의 킬마다 그의 총의 배럴에 표시를 하여 점수를 계산하였고 그의 총에는 결국 36개의 개별적인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에게 훨씬 더 많은 킬을 인정합니다. 일부 출처에 따르면 오래된 잭의 저격으로 최대 100명의 연합군 병사가 사망하여 그는 전쟁 중 가장 성공한 저격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힌스는 남군 기병사령관 네이선 베드포드 포레스트의 안내자로 활동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힌슨의 지도 아래 포레스트는 연합군의 캠페인을 지원하는 중요한 보급품이 있는 존슨빌의 연합군에 성공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은 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를 추적하기 위해 대규모 수색을 실시했지만 올드 잭은 항상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드 잭은 전쟁을 살아남았지만 남군 게릴라를 지휘한 그의 아들 로버트는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 딸을 병으로 잃었는데 많은 이들은 이를 연합군 병사들에 의해 그의 땅에서 쫓겨난 결과라 여깁니다. 패배한 측에 있었던 그의 이름은 전쟁 후에 몇 년 동안 잊혀졌다가 그의 이야기가 후에 역사학자들에 의해 다시 발견되고 재구성되어 그가 싸웠던 테네시주에서 그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육해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 측의 성공의 핵심은 다른 측의 경제를 손상시키거나 파괴함으로써 그들이 전쟁을 전혀 벌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측면의 더 중요한 부분은 적에게 지정된 공급품을 장악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전쟁 기계를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적의 경제에 대한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 위한 전투원들이 가진 자원이 거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사적선이 등장한다. 사적선의 선원들은 종종 해적에 비유되며 이들은 정부에 고용되어 적국의 선박, 특히 상선을 추적하고 침몰시키거나 압수하는 개인들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는데 특히 미국 내전 동안 남국의 사적선에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이브러햄 링컨 정부는 남국이 정당한 정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들의 사적선도 정당하지 않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붙잡히면 해적으로 취급되어 종종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남국의 이념에 의해 추동되거나 단순히 오래된 탐욕 때문에 교수형의 위협은 남국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연방 선박을 압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남국 선장들을 크게 저해하지 못했습니다. 개인 해적에 의해 재사용된 많은 선박 중 하나는 CSS였다. 제퍼슨 데이비스는 남국의 첫 번째이자 결국 유일한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명명되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제프 데이비스로 줄여 부릅니다. 이 선박은 1845년 뉴올리언스에서 빠른 항해용 브리그로 건조되었지만 후에 불법 노예선 애초로 운용되다 미국에 납포되었다. 해군은 1858년에 쿠바 해역에서 이를 잡았습니다. 경매에 부칠된 후 이는 남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주주 그룹에 의해 구매되었고 그들은 다시 한번 이 선박을 재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북부에 대한 전쟁을 위해 그들의 남부 최고 사령관의 이름으로 빛나는, 하지만 무기는 선장만큼만 뛰어나며 이 점에서 제프 데이비스는 남부연합 함대 최고의 선장 중 한 명인 루이스 M을 보유하고 있었다. 콕세터는 포로들을 잘 대하는 공정한 사람이자 뛰어난 선원으로 명성이 높았고 전쟁 전 그 배에 투자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윌리엄 로스 포스탈 선장이 있었는데 그의 경력은 텍사스가 독립국이었던 시절에 텍사스 해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두 사람과 그들의 70명 이상의 선원들은 곧 1861년 6월 말에 시작된 놀라운 작전 기간 덕분에 연방 해군에서 가장 찾는 해적이 될 것입니다.
콕세터와 제프 데이비스는 6월 28일에 찰스턴에서 큰 장엄함과 상황을 보며 출발했는데, 이 도시는 또한 거의 세기 전에 미국 독립전쟁 동안 영국 제독 피터 파커 경의 패배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콕세터는 그의 기술을 사용하여 단지 5개의 6년 된 영국 제작 철포를 장착한 제프 데이비스를 연방 전함들을 피해 운항시켰고, 그와 같은 민간 해적들을 포획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한 콕세터는 전설적인 해적들도 자랑스러워할 약탈 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지 7주 만에 그와 그의 부하들은 다양한 크기의 9척의 선박을 포획하고 그들과 그들의 화물을 남부연합의 항구로 항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한 그의 한 피해자에 따르면 그들은 프랑스식으로 잘린 대마세일 때문에 제프 데이비스를 잘못 식별했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깨달았을 때 콕세터는 이미 그들 앞에 있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드라마틱한 활약은 북미 동해안을 따라 충격파를 일으켰고, 콕세터는 즉시 당일 가장 수배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배를 장식한 남부연합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하지만 콕세터와 그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있었다. 그들의 상을 잡는 것은 한 가지였지만 그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선박이 잡히면 콕세터의 선원들 중 일부가 그것을 다시 지휘하도록 배정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 모두가 연합봉쇄를 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압류된 선박 중 하나인 마녀는 윌리엄 W의 책임에 있었다. 스미스와 소규모 그룹이 선원들을 감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배정되었습니다. 플로리다로 가려던 그 배는 연방군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알바트로스회에 의해 가로막혀 다시 잡혔습니다. 해적으로 취급받은 스미스와 그의 부하들은 쇠사슬에 묶여 뉴욕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재판을 받았으며 사형을 간신히 피했습니다. 콕세터의 또 다른 상은 알바라도였는데, 이 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제임스타운에게 추격당해 해안까지 도망쳤습니다. 상을 지키지 못한 제프 데이비스의 선원들은 내륙으로 도망치면서 배를 불태웠지만, 콕세터가 잡은 선박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아마도 SJA 그것일 것입니다. 워링. 남쪽으로 항해했다고 생각되었던 선박이 승무원에 의해 다시 장악되어 뉴욕으로 항해하는 것을 보고 당국은 놀랐습니다. 선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선내의 흑인 요리사가 밤에 잠든 정복 선원 3명을 도끼로 죽인 뒤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경우에서 콕세터는 자신이 포획한 선박의 선원들이 귀중한 화물을 빼앗은 후 떠나가도록 허용했습니다. 한 번 이상 그는 자신이 포획한 선박에서 탈주한 선원들이 남부연합에 가입하고 싶어하는 덕분에 선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척 이상의 선박이 경매에 붙여졌고 한 척은 침몰되었습니다. 콕세터와 제프 데이비스는 연합 상선 선원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지만 그들은 남부연합에서 영웅으로 숭배받았습니다. 8월 16일 선박이 플로리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환영하기 위해 모였다. 불행히도 그들은 플로리다 해안선을 강타한 폭풍우 중에 도착했고, 콕세터의 기량으로도 제프 데이비스호의 좌초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그 배의 짧지만 성공적인 경력은 막을 내렸습니다. 콕세터는 다른 무역선을 위한 자금 모으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기량을 활용해 연합 함대를 우회하고 연합군 봉쇄를 피해 중요 물자와 수출품을 밀수하는 봉쇄선 주장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연합군이 남부연합 무역을 질식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프 데이비스호에서의 그의 성공을 감안할 때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부연합의 선주들이 그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 전쟁을 벌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남부주에서 노예제가 불법인 북부주로 노예들을 도망치게 도와준 유명한 지하철 로드와 가장 연관되어 있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해리엇 튜브먼은 또한 내전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1822년 3월 메릴랜드주 도체스터 카운티에서 아라민타 로스로 태어난 그녀는 9명의 자식 중 5번째였으며 모두 노예제의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웃 농장과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팔린 형제자매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애정을 받는 민티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그녀의 삶은 어린 시절 머리에 2파운드의 금속 무게가 맞았을 때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노예 노동자들을 감시하던 감독이 던진 것이었다. 해리엇은 도망치려던 다른 노예를 향해 던져진 무게를 자신이 대신 맞았습니다.
그 부상은 그녀의 일생을 바꾸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평생 자주 기절하며 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주 기절하는 노예는 주인에게 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목재 산업에서 일하게 되었다. 목재 거래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만났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와 통나무를 북부밀로 운반하는 해방된 노예들을 말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녀는 빠르게 지하철도와 그들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의사소통 방법을 배웠습니다. 1840년에 터브맨의 아버지는 주인에 의해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민티는 어머니도 해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당한 금액인 $5를 지불하여 백인 변호사에게 그녀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의 최근 새로운 주인들은 이전 주인의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고 가족은 이를 법정에서 이 일을 제기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1844년에 그녀는 존 터브맨이라는 해방된 노예와 결혼했고 그의 성을 취한 후에는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첫 이름을 해리엇으로 바꾸었습니다. 1849년에 해리엇 터브맨과 그녀의 두 형제는 자유를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재체포에 대해 $100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의 형제들은 마음이 바뀌어 그녀는 그들과 함께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엇은 이미 자유의 맛을 보았고 그녀가 다시 탈출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도 운동에 가담하면서 그녀는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만 자유를 누리고 가족과 친구들은 노예로 남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그녀는 노예들이 남부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돕는 지하철도 운동의 주요 멤버가 되었고 그녀의 사람들을 자유로운 곳으로 이끈 성경 속 인물을 참조하여 여성 모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1861년 전쟁 발발 당시 해리엇 튜브먼은 이를 미국 내 노예제 종식과 흑인 해방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물론 이는 연합군이 승리할 경우에 한해서였습니다. 해방된 노예와 백인 폐지론자 그룹에 가입한 그녀는 연합군을 위해 봉사하려 했지만 처음엔 거부당했고 잠시 간호사로 일했다. 그러나 1863년 1월 1일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해방선언을 발표하면서 모든 미국 노예를 해방하고 결국 남부연합을 해방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터브먼의 역할은 이제 중요하지만 보잘것없는 간호 업무에서 그녀의 연결고리와 지하철로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남부 연합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링을 설립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역할은 스파이 마스터를 넘어서고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주며 그녀는 곧 모든 흑인 연대를 지휘하는 폐지주의자인 제임스 몽고메리 대령과 함께 최전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연대는 두 번째 사우스캐롤라이나 자원봉사자였습니다. 몽고메리와 터브먼은 함께 세 척의 총함에 탑승한 3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세인트 헬레나 사운드에서 콤바이 강으로 향했습니다. 6월 2일 새벽에 이 병력은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는 남군의 농장을 공격하기 위해 두 팀으로 나뉘었습니다. 그 후 혼란 속에서 약 700명의 노예가 남군의 포화 속에서 구조되었는데 이 포화는 노예들과 함께 도망치는 공격자들을 향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총기를 탑재한 보트가 탈출하는 동안 해방된 노예들은 여전히 패닉 상태였고 그들의 지역 방언을 모르는 하리엇 터브먼은 그들의 신경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연방군에게 놀라운 승리였고 남군에게는 굴욕적인 패배였습니다. 터브먼의 공습 노력은 연방군 언론에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연방전쟁 노력의 여성 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여성의 군 복무가 허용되지 않아 그녀는 용기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고 최종 목표인 자유가 어떤 비용보다 더 가치 있음을 알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합국의 스파이 네트워크와 협력하는 역할을 계속하였고 때로는 적진 뒤의 위험한 정찰 파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현지 흑인 인구와 소통하는 능력은 무가치할 수 없었습니다. 1865년에 최종적으로 남군이 패배한 시점에 해리엇 튜브먼이 그녀의 사람들을 위한 승리와 자유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안타깝게도 역사가 증명하듯이 통일된 미국에서의 평등을 위한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강력한 성격과 결연한 성품으로 튜브먼은 흑인 인구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을 위한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1913년에 세상을 떠난 그녀는 이후에 자유와 용기의 상징이 되어 모든 인종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것을 위해 일어서게 하고 전선에서 여성들의 군대 고용을 선도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미국의 영웅이었고 여기에 미국 내전에 가장 무서운 전사 3명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으시다면 구독으로 채널 지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